이제는요. 수도권 최전방에 있는 김석훈 위원장님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지금 몇 개의 여론조사나 지금 분위기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막 난리지만 저는 결국 3월 이후로는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가 메인 이슈로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김석훈 위원장님이 실물 경제 전문가세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막 코스피 오르고 주가 오른다고 막 지를 잔치하는데 환율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고 서민들은 살기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동산 말할 것도 없고 이 경제 문제가 결국에는 수도권 선거의 분수령이 되겠죠, 위원장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선거는 결론적으로 그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생활이 얼마나 좀 여유롭게 풍요롭게 편하게 살 수 있느냐에 따라 집권당으로 가느냐, 얼마나 어렵느냐에 따라 야당으로 표가 오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합니다. 네. 어떻게 이 기업으로 말하면 정말 부도 직전에 있는 기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가장 큰 게 환율입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환율은 절대적입니다. 그다음에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다 보면 서민들이나 특히 청년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융자를 많이 받고 살아나가는 입장에서 정해진 급여에서 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환율, 그 금리, 그다음에 물가입니다. 물가는 환율이 높으니까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오는 어떤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이 높으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빨리 세워가지고 국민들 앞에 설득력 있게 약속을 해도 현 정부 마지막 임기 마지막 돼야 입주가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걸 안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믿죠. 이게 시장에 어떤 안정적 대책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하면 부동산 관심 있는 실수요자들이 바라볼 때 이 정책 가지고 만족스러우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에 의구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 한 정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거의 배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부도 처음에 집권 초기에 지금 현재 몇 달 안 됐지만 초기에는 공급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방법이 공급밖에 없으니까 공급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공급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공급해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미니 도시를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 설정을 해서 정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 정말 말하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맞는 입맛에 맞는 위치에 공급을 해줘야만 가격이 안정이 오는 거거든요. 환율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원자재를 수입도 해와야 되지만 수출해는 가격이 예를 들어가 환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돈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적정 수준이 어떤 전문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1,350원, 8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480원까지 갔다가 요즘 좀 떨어져서 1,430원 왔다 갔다 하는데 1,400원 이상 넘어가면요. 수출하는 기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체들이 전부 다가 적자 수출 내지는 마이너스 수출 돼 가지고 버티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난 참 그게 너무 무책임하죠. 이게 대통령으로 할 얘기인지 제가 귀를 다시 한번 열고 다시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제가 지나간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좀 환기시켜드리면 윤석열 정부 때 환율이 1,400원 찍으니까 나라 망한다고 이재명이 들고 일어나고 막 거품 물고 탄핵 이야기하고 뭐 국민들 전 재산의 7%가 날아갔다. 지금은 1,400원까지만 가도 기적이에요. 맞습니다. 1,480원을 맨날
가면 국민연금 연기분 몇십조 쏟아부어서 겨우 내렸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1470원, 1480원 가고 원화의 가치가 전 세계 꼴등에서 세 번째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말 말하면 외부에서 보는 외국인들이 볼 때 대한민국을 안정적인 경제 국가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고 계속 보니까 돈 환율이 찍어내고 올라가는 하는 거, 게. 환율이 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안정적으로 이 수출을 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똑같은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변화 없는 어떤 정책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안정적으로 보는데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 한다고 보는 겁니다. 현 정부를. 지금 현재 보세요. 미국에 3,500억 불, 우리나라 돈은 한 500조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유치하고. 그러면 삼성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공장으로 다 지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미국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기존 삼성이라든지 이런 정말 기업하기 좋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규제 없애고 수출하기 좋고 세금, 세계에서 부가세라든지 세금이 높지는 않고 중간 정도는 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의 부담 없게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노사 문화가 얼마나 경직이 됐습니까? 정말 경직된 투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제가 볼 때는 실정이 꼴찌에서 한두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면 외국인 투자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트럼프가 왜 외국인 기업체라든지 나가 있는 기업체들을 불러 모으고 있겠습니까? 자국의 일자리라든지 앞으로 미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업들을 밖으로 다 나가는 걸 오히려 독려해 주고 있어요. 지금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면요.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국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큰 공장들이 국내에 절대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치하는 어떤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이재명 이라든지 청와대로 갔어요 다시. 예. 청와대로 간 이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파악하고 이제는 국민이 살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성장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대통령 역할이잖아요. 이재명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지만 돈을 이렇게 찍어서 풀고 코스피는 5천 갔다고 하는데 지난해 4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심각하게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실물 경기는 박살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로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 언론 보도 보면 절반은 손해봤대요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돈 좀 벌었다면 뭐예요? 부동산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만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니까 정작 쓸 돈이 없으니까 내수 경기가 활성화 안 되고 여러분 밤에 서울 시내 번화가 나가보면 요새 손님이 없어요.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식당들이 문을 다 막 8시 9시에 닫아요. 예. 밤 손님이 없으니까. 예.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짜 많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가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지금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막 호들갑 떨 필요 없이 경제 문제가 올라오는 순간 지선 구도는 뒤집힌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맞습니다. 이 경제가 지금 현재 환율이라든지 부동산, 특히 부동산 문제, 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이 환율도 지속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율은 우리나라를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좀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해도 될 만큼 좀 신뢰가 가. 이런 정책들이 나와줘야 이게 안정이 됩니다. 절대 그런 정책이 나오지를 않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요번에 올랐던 부동산들이 제가 볼 때는 공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방선거 2개월, 3개월 뒤에는 아마 굉장히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도세 관계도 굉장히 사실은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높은데도 또 지금 보유세를 또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보유세까지 올려놓으면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노후 때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경우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게 전 재산인 분들이 한국에는 예. 되게 많거든요. 많죠.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네. 없고 오직 아파트 하나 가지고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만 많이 내라 그러면 이걸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정적인 중산층이 이제 다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보유세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올려도 좋지만 거래세는 지금 양도세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 팔아 가지고 학교 보내고 소 팔아 가지고 무슨 큰일 있을 때 결혼시키고 했던 그런 개념이 사실은 부동산이고 아파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필요할 때 원활하게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해야만 국민들이 정말 내수 경제도 좋아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심도 깊은 경제 이야기까지 우리 김석훈 위원장님이 경제 전문가라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또 본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서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관세 25% 올린다. 한국 약속 지켜라.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국회를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국회 비준이든 입법이든 안 한 건 민주당 책임이죠. 그렇죠. 그거를 뭐 국민의힘 책임으로 돌리는 게 정말 얘네는 어쩌다 이까지 뻔뻔해질 수 있나 싶은데 이 한미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우리가 중국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친중으로 보이는 거, 셰셰 정부로 보이는 것도 이 환율이나 물가 문제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죠.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굉장히 면밀하게 잘 판단합니다. 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관세가 25% 이제 받겠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말이 검토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만족성까지 되지 않으면 계속 그 25% 관세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파트너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정부는 친중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쿠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게 25% 관세가 되면요. 이 산업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걸 정말 내 일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이 관세 문제는 신뢰거든요.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미국하고 대한민국의 신뢰 문제인데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정책부터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져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시장 경제 원리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내놓고 하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미국 대통령이 볼 때는 얘가 전에 있던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하고 완전히 틀리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럼 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사인인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부의 2인자라는 국무총리 김민석이가 미국을 가서 벤스 부통령 만나고 왔는데 딱 기다렸다는 듯이 김민석이 비행기 타고 한국 오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너네 약속 안 지키면 못 믿겠다. 관세 25%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김석훈 위원장님이랑 저랑 커피 마시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악수했는데 돌아가는 길에다 대고 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거는 한번 진짜 뒤통수를 한번 세게 때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사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리로 간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정 어린 그런 어떤 이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진짜 접근해서 대화를 한 건지 대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한 국가인데 그 정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대화해서 심도 있게 정말 잘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뭐 바로 오고 있는데 뒤통수에다 대놓고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볼 땐 대화가 자기가 됐다고 그러지 대화가 안 된 대화를 했다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관세는 계속 얘기가 나올 소지가 큽니다. 관세가 15% 갔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안 지켜지는 듯 하면 또 관세 올린다고 이게 나올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게 아니라 이재명이나 국무총리는 미국의 예를 들어 트럼프하고 단판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단판 승부를 해서 미군 기지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 분담금이라든지 총체적인 걸 다 갖고 또 미국도 우리나라에 아쉬운 게 있잖아요. 지금 조선관계 기술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항공모함이나 뭐 하려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 없으면 절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좋은 어떤 영향을 좋은 우리도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총체적으로 책상에 놓고 이런 거는 우리가 조선 기술은 제대로 가서 열심히 해 가지고 미국에 도움이 되게 할 테니까 예를 들어 원자력 그 잠수함은 우리가 우리 조선소에서 만들게 해가지고 우리 기술을 좀 영향을 만들어주게 해주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 공장도 만들지만 우리 공장도 일정 부분 좀 만들어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걸 서로가 협상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협상을 당하고 와가지고 그나마도 안 지킨다고 지금 이제 또 올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3,500불 협상해가지고 우리가 깎은 게 있습니까? 깎은 게 없어요. 한 푼도 깎은 것도 없고 줄 거 다 주고 나서도 또 25% 올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비상을 걸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기응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전략을 준비해서 가서 우리 예를 들어 조선소 정말하면 거기에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우리 조선 협조 안 하겠다. 대한민국 협조 안 하면 중국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 조선 기술을 가져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좀 예를 들어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협상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협상을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있게 협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